지금 세계는 국제 뉴스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중국 이야기 좀 시끄러웠어요. 예. 그 태난먼 사태로 가지고 천안문 사태. 89년에. 네, 89년에 있었던 그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네, 이 소식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지난 주말이죠. 네. 26일인가요? 예, 지난 주일인데 네. 주말인데 네네. 북경하고 상하이는 물론이고 중국의 주요 도시 그리고 또 북경대나 칭화대 같은 대표적인 중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산발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시위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시위와 관련된 내용이 워낙 중국 내에서는 원천적으로 보도가 통제되고 네. 또 중국 현지에 있는 외신들도 취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시위에 관련해서 그 규모나 원인 그리고 또 시위 주체가 도대체 어디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지만 외부 소식통들을 통해서 이번 중국의 시위를 해외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시위대 규모도 아직 수만 명이라는 건 제가 아직 접하지를 못했는데 수천 명에 이른다는 그런 보도는 제가 본 기억이 있고요. 네. 평소에 한 서너 명 정도만 모여도 중국 당국이 잔뜩 신경을 쓰면서 관리해 오기 때문에 이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시위 사태가 천안문 사태 이후에 가장 중대한 어떤 시위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시위대의 주요 주장을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입각한 과도한 봉쇄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시진핑 퇴진이라는 네. 그런 구호도 이렇게 목격돼서 네. 이제 시작된 시위의 불길이 이대로 잦아들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시진핑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이슈로 옮아갈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시진핑 주석의 모교잖아요. 칭화대학. 네네네. 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네네네네.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중국에서의 대규모 시위는 낯선 그런 장면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중국 공안들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체포해가는 화면도 봤고 그렇죠. 또 외신 기자까지도 폭행하고 뭐 그랬다는 하는 얘기가 그런 장면도 있어요. 봤는데 예. 이게 저 몇 년 전인가요? 2, 3년 전인가요? 홍콩 시위 진압하는 모습하고 굉장히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중국 본토에서도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구나. 근데 시위 발생 원인을 조금 더 짚어볼까요? 원인을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직접 도화선이 된 거는 지난주 목요일 24일인데요. 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그 우르무치의 한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발생했다고 저는 보는데 10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하는 사고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당시 제로 코로나 정책 일환으로 이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그 장애물 때문에 화재 진화와 구조 요원이 신속하게 접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네. 심지어는 아파트가 외부에서 자물쇠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주민들이 외부로 신속히 대피하지 못했다는 그런 SS 그 내용들도 막 전파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피로가 가뜩이나 누적되어 있던 다른 대도시 시민들이 어떤 동병상련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내 주요 도시나 이런 곳에서도 무리한 방역 정책을 철회해야 하라는 그런 요구의 시위가 확산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한 사람의 확진자만 발생해도 그 지역 전체를 봉쇄하고 또 매일매일 코로나 검사를 전 사람에게 다 실시하는 등 그 지방 정부가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갑자기 아파트에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뭐 감금되는 수준까지 이르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수년 동안 사실상 중국 시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이라는 게 거의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될 거라는 기대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있었던 그 20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시진핑 주석 산연임도 이제 안정적으로 됐으니까 이제 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많으니까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잔뜩 있었는데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번 우르무치 화재 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어떤 중국인들의 임계점을 깨트렸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게 어떤 이제 중국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거는 같은데 제 생각에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게 네. 최근에 또 매일 일일 확진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런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철회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처럼 또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우선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시위를 통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규모 확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사실 현실적으로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시설이라는 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그렇죠. 이렇게 몇만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이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도 사실은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정도 그리고 또 중국 시민들의 이 장기간 누적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어떤 누적 피로에 대한 인내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번 시위가 어느 쪽으로 발전해야 하느냐 그 여부가 달려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 또는 여론 통제를 잘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잘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월드컵도 또 한 몫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네, 하고요. 네. 아무튼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 내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게 또 그렇죠. 그것도 가장 큰 문제인 것 그게 같다는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세계 경제 침체 네. 회복에도 문제가 되는 게 네네. 아직까지 그래도 세계 시장의 어떤 그 공급처 역할을 하는 중국이 전부 봉쇄해 버리니까 중국으로부터 네. 생산이 이제 공급을 이렇게 해주지 공급 차질을 못하니까 빚어지니까. 뭐 아이폰 네. 뭐 특정이지만 네네. 아이폰 새로운 기종 같은 경우는 뭐 그 공급 차질이 상당히 크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좀 잘 해결되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재미있는 재미있는 소식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932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1932년에 중국 상해의 홍코공원에서 네. 상해 점령 기념 행사를 거행하던 일제의 일본군 단상에 네. 우리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해가지고 시라카와 상해 파견분 군 총사령관 그리고 네. 가와바타 상해 일본 거류민 단장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네. 무라이 일본 총영사가 중상을 입고 노무라 제3함대 사령관은 실명을 했고 네. 우에다 제9사단장이 다리가 절단되고 싱에미스 공사도 일본 공사도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네.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는 이 홍코 우리 윤봉길 의사 의거를 보고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청년 윤봉길이 혼자서 해냈다 이렇게 극찬을 네. 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 임시 정부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네.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중국의 국민당 정부하고 우리 임시 정부의 우위는 상당히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졌고 네. 아시다시피 우리 광복군의 출범도 사실은 이 장개석의 그 국민당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가능했었던 거고요. 네네. 이런 공로들 때문에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1953년에 우리나라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장개석 전 총통에게 이렇게 수여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전체 독립유공자의 0.19%만 받았다는 최고의 영예의 훈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장개석과 우리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 간의 끈끈한 인연이 있는데 그 장개석 총통의 증송자인 국민당 소속의 장완한 후보가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대만 지방선거에서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또 공교롭게 같은 네. 날 26일에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주석의 증선녀가 태국의 타일랜드의 재계 1위의 그 CP그룹 네. 스파킷 회장의 장남과 방콕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한국계로서 CP그룹의 특별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우연의 일치인가요? 네. 광복
군의 김구 선생과 또 국민당의 장제스 총통의 증손자 손녀가 같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감회가 우리 보통 인연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좀 또 외국인하고 또 결혼해서 또 기분이 좀 그렇다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하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정서가 우리나라가 좀 네네. 없지는 않는데 사실 이제 지금 21세기는 사실은 지구촌이 하나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산 출신의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서도 살고 전 세계를 무대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 부산은 이제 서울과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부산이 아니라 그럼요. 지구촌의 부산으로 자리매김할 때 진정한 부산의 발전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 좀 예를 들면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BTS의 전국의 그 주 활동 무대가 대한민국의 서울이 아니거든요. 지구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분들의 후손들 가운데는 외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드문 거는 아닙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도 그 프란체스카 미국인이었었고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도 미국의 가족들과 생이별한 상태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셨는데 그 가족들이 미국에서 다 나름대로 이제 활약을 많이 했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 아시다시피 이혜련 여사는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후에 해외 동포들이나 우리 고국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IMF 때에도 많은 우리 고국에 이제 기여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 3남 2녀들 가운데 그 큰딸 안수산 여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시아계 최초의 여성 해군 장교로서 일본과 싸우는 미국이 2차 대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 군에 입문할 때에도 그 동기를 아버지처럼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미 해군에 지원한다. 뭐 그런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장남인 안필립 옹 같은 경우는 한인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LA의 그 명예의 거리에 이름이 새겨진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배우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군에서부터 영화 배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영역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결국은 조국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이 바라봐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